감정가를 만듭니다. 보통 이제 공시가의 150%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 감정평가 업체들하고 이제 브로커가 같이 연계해서 심지어는 뭐 공시가 250%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평가보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안녕하십니까? 전세 사기 빌라왕 전모를 나름 한번 탈탈 털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대화를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 뭐 TV만 켜면 뭐 빌라 왕이다, 빌라의 황제다, 빌라의 신이다. 온갖 뉴스를 지금 도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도배되는 양만큼이나 임차인들은 진짜 피눈물 나는 상황에 처해 있고요. 뭐 임차인의 고통이 아마 말할 것도 없고 요즘은 또 전세가가 많이 하락이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적게는 뭐 2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자금을 마련해서 돌려주다 보니까 참 막막한 현실에 처해 있는 임대인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도래하는 임차인들, 또 내가 보증금을 좀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에 떨고 계시는 그런 임차인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하고 뭐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는지 압류가 돼 있는지 다 확인해서 깨끗하다는 걸 확인하고 공인중개사 통해서 특약 문구도 다 점검을 해서 잔금날 전신고를 해서 주택을 인도받아가지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까지 받게 되면 선순위가 내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설령 경매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통해 가지고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사기를 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대책이 없죠. 잠시 현재 전세 시장을 좀 확인해 볼게요. 요즘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금리 오르죠. 물가는 상승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매매 수요는 급감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전세도 전세 대출 금리가 또 오르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또 월세로 또 수요가 이동하고 있고 올해도 또 신규 분양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 물량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폭락을 하고 있고 지금 한 30%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2년 전에 들어간 기존 보증금은 변동이 없는 상태이니 지금 현재 그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거의 뭐 붙어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역전 현상까지도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깡통 전세가 지금 뭐 현실화되어 있는 곳이 많죠. 특히 이 빌라 한 2년 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빌라였기 때문에 갭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빌라를 통해서. 근데 이제 주택 가격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깡통 전세로 바로 전락을 하게 돼버린 거고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전세 사기자들이 사기치기가 아주 용이한 형태의 주택이 이제 빌라가 되겠고 아파트에 비하면 또 빌라가 저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주요 수요층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기의 타겟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사고 비중이 지금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0%를 차지하고 있는 20대는 그나마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원룸 위주로 살고 있고 30대들이 투룸 정도를 원하기 때문에 빌라를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전세보증금 사고 현황을 보면 지금 급속히 우상향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2022년도에 6,500억 정도의 사고 금액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거의 뭐 1조에 육박할 정도로 사고 금액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신축 빌라 전세 사기의 그 노림수가 뭐냐면 이 신축 빌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파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 가격을
자기들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릅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건축주가 이제 빌라를 예를 들자면 뭐 10채를 건축을 하게 되면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한 채당 원가가 2억 2천 정도 들거든요. 그러면 목표 분양가를 한 2억 4천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하고 잘 되면 이제 인건비도 주고 자재비도 주고 또 대출 받은 거면 또 청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되면 자칫하면 이게 경매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저간의 사정을 알고 있는 분양 대행사나 브로커들이 이제 끼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주한테 당신이 목표로 한 분양가 2억 4천을 줄 테니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하고 광고 전략을 핍니다. 이제 매매를 3억 정도로 잡고 전세를 2억 8천에 광고를 하는데요. 이게 시세가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가장 매매를 한 두어 건 합니다. 그래서 뭐 3억 천 정도 매매가를 형성을 해서 이제 세입자들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죠. 세입자가 이제 전세가가 2억 8천이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허그라는 전세 대출을 알선을 합니다. 주택도시보수공사가 전세 대출을 전세가에 많으면 90%까지 해주거든요. 정부 정책은 이 세입자들, 뭐 서민이나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한테 주거 안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이런 브로커들이 정부 정책의 선의를 지금 악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받으면 나중에 나갈 때 허그라는 곳에서 전액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또 감정가가 없고 시세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서 꺼려 하니까 이제 브로커들이 껴서 감정평가 업체를 통해 가지고 감정가를 만듭니다. 보통 이제 공시가의 150%를 인정을 해주는데 이 감정평가 업체들하고 이제 브로커가 같이 연계해서 심지어는 뭐 공시가 250%까지 만들어 가지고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장을 합니다. 평가보 금액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만큼 수수료를 또 많이 받고요. 자, 세입자는 구축 빌라 같은 데를 돌아다녀 보면 어둡고 막 더럽고 이러니까 신축된 그 빌라를 가보게 되면 뭐 인테리어 잘 돼 있죠. 경보장치라든가 신규 장치가 잘 돼 있죠. 뭐 냉장고, 에어컨, 뭐 식기세척기 이런 것들이 또 빌트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 정신이 팔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제 건축주는 한 채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분양 대행사는 높은 전세 가격을 형성시켜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브로커들은 자기들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을 겪죠. 자, 상황이 끝나면 소유자를 변경을 합니다. 바지사장이라는 소유자를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신용불량자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세금 체납자 이렇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들여다가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앉힙니다. 특히 이제 전세 사기자, 이 빌라원 같은 같이 전적으로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바지사장으로 앉히기도 하고요. 잠시 빌라왕 전세 사기 수법을 보면 빌라왕이 이제 집주인들하고 그 협상을 합니다. 전세를 내놓는 조건으로 이제 매수를 하겠다. 그러고 나서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한테 이제 높은 전세가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러면 세입자가 이 전세 계약을 하면 그 전세비를 집주인한테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빌라왕은 돈 한 푼 쓰지 않고 이 집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거의 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빌라왕은 이런 거를
무한 반복합니다. 그래서 백채가 되고 요즘 말하는 뭐 천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준 2억 8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돈잔치를 벌이는 것이죠. 건축주는 돈, 자기 돈 가져가고, 브로커 또 스스로 가져가고, 바지 사장도 스스로 챙기고, 분양대사는 나머지 돈을 다 챙기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바지 사장으로 내놓는 사람이 만약에 사회초년생이다 싶으면은 이렇게 많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몇십만 원을 주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다 보면 이제 남는 건 나중에 최종 남는 사람은 또 2명이죠. 세입자가 이제 기간이 돼서 나가려고 전세 보조금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바지 사장이 뭐 나 돈 줄 돈 없으니까 본인이 사가세요. 아니면 뭐 나도 투자 실패로 나도 힘들어요. 그냥 배째세요. 아니면 그냥 연락 두절을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세입자는 뭐 내용 증명 보내고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들 뭐합니까? 이 바지 사장이 돈 줄 여력이 없는데 결국은 고생만 하다가 그냥 자기 돈 다 뜯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것처럼 바지 사장이 사망했을 때는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인한테 돈을 그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서 여기다가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청구할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누가 상속을 받는다 하더라도 상속을 받지 않을 뿐더러 상속 받을 사람이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기간도 오래 소요되고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또 가능하면 인수를 안 하려고 하고 여러 자기들 뭐 규칙이니 뭐니 이런 거 드러내면서 임차인들한테 지급을 안 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차인들은 그냥 여기에 치고 저기에 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겠죠. 거기다가 요즘은 바지 사장하고 또 유령 세입자까지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누군가 그 집에 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유령 세입자가 들어오느냐? 1, 2년 전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은행에서 비대면으로 대출을 비교적 쉽고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해줬거든요. 이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사회초년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유령 세입자를 안 치고 대출금이 나오면 이렇게 셋이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령 세입자가 이제 대출금을 상환을 못하면 또 경매가 들어가고 결국 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아마 올 6월 이후에 이런 유령 세입자 문제로 해서 심각한 문제가 터질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분들은 반드시 전입세대 열람을 해서 정말 유령 세입자가 들어와 있는지 그거 빨리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세입자하고 임대인들이 직접 계약을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근데 임대인들은 신탁회사한테 위탁을 하는 거죠. 소유권을 이미 넘겨놓은 상태인데도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직접 그 계약을 합니다. 이 세입자가 잘 모르니까. 어차피 주인은 왔다 갔다 하고 분명한 거니까. 그래서 얼결에 이제 전세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돌려받을 때 이미 소유권은 넘어가 있고 법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세입자는 여기에다가 달라고는 뭐하고 여기다 달라면 난 모르겠다고 하고 그래서 보증금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입자는 이런 등기부등본 보고 만약에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신탁 원부 같은 걸 다 확인해서 이 임대인하고 신탁회사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보증금 받는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남는 건 임차인들 참 상처만 남겠죠. 경매 들어가면 뭐 1차 입찰이다 2차 입찰을 되면서 보증금은 회수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화병 나죠. 우라통 터지죠. 우울증 생기죠. 이거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시간은 또 허비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의욕이 상실하는 일까지 발생이 되겠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지면은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는지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세가, 매매가가 빠지다 보니까 누가 나쁜 놈인지 이제 하나씩 전모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럴 때 마동석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일망타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최대한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신축 빌라라고 혹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세 대비 전세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나치게 높은 거는 아예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쳐다보시면 안 되고, 발품을 팔아서라도 인근 전세 시세를 파악하고, 가능하면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세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이 적으면은 소액 임차인이 돼서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그 소액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전세 보증 그 보험 가입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가 지금 많이 지금 타이트해졌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가입 여부가 확인이 되면 비교적 안정된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공시가도 지난 150%에서 지금 140%로 내렸고, 그 다음에 감정업체들도 지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유주 목티를 또 방지해야 되겠고, 법인 매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법인들은 이제 요즘 많이 매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워낙 매매가나 전세가가 내려갔다 보니까 경영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또 파산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집이 또 경매에 넘어가고 그러는 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인 매물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변경됐을 때 이 전세 기간 동안은 임대인은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는다.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계약가이즈를 하면 새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위반하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걸 문구를 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잔금 후에 1개월까지 근저당 또는 이제 제한 물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겠고요. 좀 요즘 워낙 또 전세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 지금 개정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선취 임차인 정보라든지 체납 정보가 과거에는 이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임대인이 거부하면은 특별한 방법이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의무화 시키고 있고, 소액 임차인 범위도 지금 확대하고 최우선 변제 금액도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근저당권 설정을 같은 날 하게 되면 근저당권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애를 먹는 경우가 임차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특약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체납정보 열람은 가능한데 문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나서 확인이 지금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효성 논란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초에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하는 쪽으로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그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꼭 임대인한테 확인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요즘은 뭐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뭐 재직증명서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차피 내 재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굴어도 되겠죠. 왜 그러냐면 뭐 전 재산이 달려있는 문제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상대 의심하고 불신이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됐든 임대인이 됐든 요즘 다 어려우니까 서로 좀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어떤 역지사지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피눈물 나게 하고 정말 특히 이 젊은 세입자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그런 전세 사기자들은 우리 사회가 단호히 지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